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인공 강우 실험이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인공 강우 실험의 성공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되고 미세먼지의 농도 변화는 한 달 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검출하는 정밀 진단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진단 키트보다 민감도가 1000배 이상 높아 증상이 약한 발병 초기에도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유전자 검사만으로도 치매 발병률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법이 개발됐습니다. 입안 세포로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시범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금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북 군산 서쪽 해상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첫 인공 강우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기상청과 환경부는 오늘 오전 기상항공기로 요오드와 은을 뿌리는 인공 강우 실험을 시작했으며 기상 1호 선박 등을 동원해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관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의 기상 상황과 구름 형성 여부를 고려해 경기 서해안으로 예정했던 실험 장소를 전북 군산 서쪽 120km 해상으로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우 효과에 대한 이번 실험의 성공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됩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결과는 정밀 분석 과정을 거쳐 한 달 뒤 기상청과 환경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 등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환기장치는 물론이고 친환경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뿌연 하늘, 보기만 해도 가슴이 턱 막히게 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1년 6개월 전 지어진 이 아파트는 딴 세상입니다. 미세먼지 대부분을 필터로 걸러주는 기계 환기 장치가 설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있는 겨울철, 봄철 이럴 때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달 말부터 서울에 있는 건물은 미세먼지를 95% 이상 걸러주는 기계 환기 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새로 짓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전체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 대상입니다. 이 건물은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일반 보일러보다 크게 낮아지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하면 기존에 배출되던 질소산화물을 77%까지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의 39%는 난방과 발전 때문이고 이 가운데 가정용 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합니다. 서울시는 또 30세대 이상 주거 건축물이나 전체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태양광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 등은 없지만 준공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매년 겨울 농가를 괴롭히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조류 인플루엔자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발병 초기에 검출할 수 있는 정밀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상용화가 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휩쓸었던 2년 전 겨울. 발생 50일이 채 안 돼 3천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매몰 처분됐고 알 낳는 닭의 3분의 1이 사라져 달걀 수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 현재 사용되는 진단 키트보다 민감도가 1000배 이상 향상된 센서를 개발한 겁니다.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발병 초기에도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저위험군에 상관없이 모든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항원을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고 변종이 많고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 바이오 센서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센서에는 우선 바이러스와 반응하는 물질이 사용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료와 이 물질이 반응을 시작하면 반도체를 통해 전기 신호가 전달돼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반응을 민감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반도체를 설계했고 농가나 야외 현장에서 바로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이동식 패키지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좀 더 소형화하고 좀 더 간편하게 만들고요. 추가적인 연구가 조금만 진행이 되면 충분히 현장에서 초기 방역에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 분야 국제학술지인 미국 화학회 나노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모은 포털 사이트가 생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부터 의약품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비롯해 허가, 특허, 임상시험 등 각종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을 마련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의약품과 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사이트와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을 통합한 것으로 제품에 대한 통합 검색, 전자민원 신청, 의약품 정책과 제도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새 시스템 이름은 오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결정하며 기존 의약품과 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사이트 가입자는 별도 회원 가입 없이 쓰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한 정부가 올해 치매 시설 등을 대폭 늘릴 방침인데요. 간단한 유전자 검사로 치매에 걸릴 수 있는지를 예전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진단법이 개발됐습니다. 치매는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범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매는 걸리면 가족 한 명이 환자를 도맡아서 돌봐야 하는 질병입니다. 이 때문에 가정 불화까지 생기고 증세가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겨지게 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가족과 간에도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치매는 어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치매 치료법과 약물은 나오지 않아 최선의 방법은 빨리 알아내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릴 확률을 간단한 유전자 검사로 알 수 있는 진단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밝혀낸 TG형 유전자 변이를 추가로 분석하게 되면 기존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치매 발병률을 예측할 수 있다. 조선대 치매 국책연구단은 우리나라 사람 18,000명과 일본인 2,000명, 서양인 2만여 명의 자료를 토대로 동양인이 왜 치매에 더 서양인보다 취약한지도 규명했습니다. T형 타입이 동양인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서양인들에 비해서 그것 때문에 발병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밝혀낸 내용입니다. 연구단은 유전자 검사로 치매 유발 인자가 확인되면 양전자 단층 촬영 등으로 알츠하이머 환자를 빨리 그리고 95%까지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측 정확도가 한층 높아진 검사는 잇몸과 혀 점막 등 구강 상피로 가능하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0여만 원 정도면 가능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80여만 명. 특허 등록을 마친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의 새로운 치매 진단법은 이르면 상반기 안에 시범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10대에서 20대 젊은 세대에서 염증성 장질환 발병이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동경희대병원 연구팀은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 추세를 나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 발병률 증가폭이 다른 연령보다 크게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육식,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 등이 젊은 세대의 발병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튀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 연구팀은 폐경기 여성 10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프라이드 치킨을 하루에 한 차례 이상 섭취하면 튀긴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보다 암을 제외한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13%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서는 또 튀긴 생선이나 조개를 하루 섭취량만큼 먹었을 때도 사망 위험이 7%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튀긴 음식과 관련한 이전 연구들에서도 성별로 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미국 남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의 효소 유전자가 발굴됐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서 발견한 미생물로 바이오 기반의 합성 섬유 기술 개발에 유용하게 쓰일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서해안 갯벌에서 발견한 미생물입니다. 녹색 부분이 나일론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의 효소 유전자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특정 물질에서만 반응하는 새로운 인공 유전자 회로 기술을 개발해 나일론 원료를 합성하는 효소 유전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미생물은 원하는 효소 활성을 발견하면 녹색 형광빛을 내는데요. 이 녹색 형광을 분석하면 새로운 바이오 촉매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오 센서를 이용해 미생물 유전체군에서 나일론 원료를 합성하는 효소가 감지되면 형광빛이 나타나는 유전자 회로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효소 발견을 위해서는 세포 배양, 효소 반응, 화학적 방법 등이 동원됐지만 민감도가 낮고 처리 속도가 느려 대량 유전자원 탐색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전자 회로 기술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효소를 찾아낼 수 있고 원하는 효소들을 대량으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인공적으로 제작한 유전자 회로를 미생물에 적용해서 민감도와 속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본 연구팀의 유전자 회로 기술이 새로운 플라스틱의 생합성 분해에 필요한 유전자의 발견이나 메탄을 전환하는 효소 개발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나일론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효소 유전자를 발견한 이번 연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스마트폰을 가장 중요한 방송 필수 매체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국 만 13살 이상 남녀 7,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7%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한 매체라고 답했습니다. 이용하는 시간은 TV가 하루 평균 2시간 47분으로 가장 길었고 스마트폰이 1시간 36분, 라디오가 14분 순이었습니다. TV를 시청하면서 다른 매체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로는 역시 스마트폰이 55%로 가장 높았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지난 2017년 36%에서 지난해 42%로 더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또 유아나 아동뿐 아니라 고령층에 대한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도 강화돼 현재 7개 지역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예방 교육이 2021년에는 1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전국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인력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선포했습니다. 최근 성장이 정체된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재창조해 4차 산업혁명이 꼽히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탈바꿈합니다. 대전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비전을 선포하고 대덕 특구를 그 중심에 세웠습니다.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덕 특구는 40여 개 연구기관이 밀집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연구단지로 대한민국 과학발전과 경제성장을 선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밀도 교회형 연구단지라는 한계로 협업문화와 기술사업화 부족을 드러내며 최근엔 성장이 정체됐습니다. 대덕 특구 재창조 사업은 기업을 중심에 두고 첨단 기술이 바로 사업과 이어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카이스트와 10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밀집한 핵심 지역에 창업 타운을 만드는 등 4차 산업이 잘 꽃피우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2030년까지 연매출 100조, 일자리 10만 개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서
정말 새롭게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전시가 먼저 그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의미가 있었고요.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발원지가 되겠다는 대전의 꿈이 힘차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개미는 자신의 무게보다 최대 5,000배가량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메뚜기는 사람으로 치면 도시의 블록을 몇 개나 건너뛰는 것만큼의 점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미와 메뚜기를 사람의 크기로 키워놓는다면 정말 엄청난 일꾼과 탈 것이 될 것 같지만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의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시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해설 시간에는 만물을 결정하는 스케일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